뉴스 헬리콥터를 타고 뉴스의 현장을 누비고 있습니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상공입니다. 최순실이 파면 구속된 대통령 박근혜의 의상실 임대료와 직원 급여 등 총 3억 원을 대신 납부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이걸 들추어낸 특검은 또 최순실이 1990년쯤 박근혜 집값을 대신 내주거나 의상실 관리비를 대납한 점도 제기했습니다. 두 사람이 경제적으로 긴밀하게 얽혀 있었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순실에게 준 것은 박근혜에게 준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박근혜는 최순실에게 뇌물을 받은 것입니다. 뒤로 가나 앞으로 가나 길은 다 막혔습니다. 범인들의 살 길은 자수뿐입니다. 길 건너 서울중앙지검 상공입니다. 검찰이 세월호 수사팀과 지휘선상의 핵심 관계자들을 상대로 연이틀 조사에 나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변찬후 당시 광주지검장이 불려나갔습니다. 왜냐? 우병우 때문입니다. 당시 민정비서관 우병우가 해경본청을 압수수색하는 수사팀에게 전화를 걸어 압수수색에서 해경상황실 전산 서버는 제외하라, 이런 취지로 수사에 개입했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있자. 검찰 수사를 지휘할 수 있는 건 법무부 장관이고 당시 장관은 황교안 총리 아니었습니까? 어째 중간다리는 건너뛰고 우병우와 변찬후만 조질까요? 네, 황교안 할 말 없습니까? 어라, 이러다가 또 뒷문으로 도망가는 거 아닙니까? 황교안 잡아라! 서울 프레스센터 상공입니다. 친박단체가 박근혜 파면 당일 시위 때 스피커에 맞아 숨진 집회 참가자의 사망에 경찰 책임이 있다, 이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니들이 차벽을 들이받지 않아서 버스가 흔들리지 않고 그래서 버스 위에 있던 스피커가 떨어지지 않았다면 없었을 안타까운 사건 아닙니까? 왜 스피커를 떨어뜨린 주체가 북한이라고 말을 못하지요? 혹은 경찰이 종북 아니냐, 이렇게 말하던가요? 광고 들으신 후에 김용민의 뉴스 농장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야,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이, 끝내준다니까. 근데 비싸지? 열나 싸고 열나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네이버 검색창에 알싸한 홍어를 검색하시고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 홍삼. 검색창에서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010-9754-6972. 다이어트 해야 하는데 좀 간단한 방법 없을까?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로 하루 한두 끼만 맛있게 바꿔 드시면 끝! 1522-6648 또는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허리가 아파요. 아랫배가 나와요. 골반이 바로 서야 건강도 아름다움도 바로 섭니다. 바디로직을 입으세요. 토크밴드의 입체적인 탄력이 틀어진 골반을 바로잡습니다. 간편하고 확실한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김용민의 뉴스 농장. 문재인 안철수 1대1 구도 과연 가능할까요? 이 시간에 누차 말씀드렸지만 만화 같은 이야기며 그런 가능성을 거론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안철수가 문재인을 역전했다, 이런 여론조사까지 나오자 언론은 캐묻기 시작합니다. 문재인 캠프 송영길 총괄 선거대책본부장의 반응은
다소 황당하다는 입장입니다. SBS 라디오 박진호의 시사전망대 1부입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 상승세 뚜렷합니다. 양자구도 전망이 나오고 있고 뭐 일부 여론조사 이제 가상 대결에서는 뭐 박빙을 넘어서 역전될 수 있다는 결과도 나왔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십니까? 그런 여론조사는 근본적으로 잘못된 여론조사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왜요? 말씀드리지만 네. 이 여론조사의 샘플 자체가 유선전화 40%, 60%를 인터넷으로 했다는데 무선전화가 다 빠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게 우리 당 지지도가 한 26, 7%? 네. 이렇게 그 같은 조사에서 나왔어요. 그것도 신빙성이 없는 것이고 이런 핸드폰 전화가 다 빠진 것도 문제고 그리고 있지도 않을 그런 가상의 두 사람만의 그런 대결 구도를 한다는 것 자체가 특정 후보를 띄워주기 위한 아주 의도된 여론조사다. 불순한 의도가 있다. 이런 게 저희들의 평가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일종의 질소 과자에 그 과자 봉지에 질소를 막 집어넣는 것처럼 막 하는 이런 식의 여론조사는 국민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송영길 의원 생각은 이런 이제 가상대결 양자구도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사실상 이제 뭐 이렇게 양강구도로 선거가 진행되는 일은 없을 거라는 생각을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 이게 오자 구도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뭐 중간에 또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우리 사회의 기본적 틀이 지금에 있는 이 박근혜 정권과 이것을 뒷받침했던 그러한 세력들이 이번 기회에 한번 반성하고 정리되지 않고서 이 나라가 가면은 이 나라가 이 깨끗하게 정리가 안 됩니다. 왜 바다가 썩지 않습니까? 썰물과 밀물이 있기 때문에 바다가 썩지 않습니다. 썰물이 갈 때 확실히 몰라고 밀물이 와야 이게 바다가 계속 변화되면서 네. 썩지 않고 생명이 사는 바다가 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자연의 이치와 마찬가지로 이 정권이 정확히 교체돼줘야 그동안 모든 쌓였던 적폐들이 청소되고 어항 밑에 깔아졌던 침전된 부패 물들이 한번 다 걸러지면서 새물로 갈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국민들의 열망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는 고무됐습니다. 내일신문 디오피니언 조사 결과를 인용하면서 판세가 바뀌고 있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아울러 자유한국당, 바른정당과 단일화하지 않아도 유권자 사이에서 안철수를 중심으로 한 비문연대가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았습니다.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 1부입니다. 양자 대결을 지금까지 얘기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지금 현재 오늘까지의 저희 당 후보가 확정되면은 5개 정당의 후보가 확정됩니다. 그러면은 3개 정당의 후보들은 단일화가 되건 혹은 의미 있는 득표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제 발표된 여론조사에도 보면은 5자 대결, 3자 대결, 양자 대결 언론에서 불필요한 일을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의미 없는 후보들의 득표를 계산하지 않고 우리 국민의당 후보와 문재인 후보의 대결을 두고 보면은 우리가 앞선다 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세 후보를 합쳐서 10%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겁니다. 즉 어제 내일신문이 보도된 안철수 대 문재인 두 후보 대결에서 안철수가 43.6%, 문재인 36.4%로 안철수가 처음으로 7.2%포인트를 앞서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오차 범위를 벗어난 최초의 그렇죠. 그런 구도가 나왔는데. 그리고 다른 2, 3일 전부터의 여론조사가 이렇게 박빙으로 오차 범위 내에서 안철수 대표가 따라 붙었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불과 10여일 전만 하더라도 문재인 대표는 30% 박스를 유지했고 안철수 대표는 10%밖에 안 됐지만은 이러한 역전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우리 국민들 사이에 문재인은 안 된다 하는 것이 확산 일로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선택이 나타나고 있다.
직언 직설도 마다하지 않는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 평소와는 달리 바른정당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자세가 확연히 읽힙니다. KBS 1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윤준호입니다에 나와서는 친박 청산이 안 된 자유당과는 연대 못한다. 홍준표는 뇌물 수수로 재판받고 있는 중이라 연대 못한다라고 말하는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 후보 발언에 대한 그 신중한 입장 들어보시죠. 유승민 후보는 홍 후보님이 고 성완종 리스트 관련해서 아직 대법원 판결이 남아있기 때문에 무자격 후보다, 방탄 출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면서 단일화는 없다 이런 말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 어떡합니까? 그래 이야기하는 것을 내가 대꾸할 수는 없고 그 재판 이야기도 법률을 몰라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에 대꾸를 하지 않습니다. 네. 대꾸를 하지 않고 그래도 우리가 큰 집이고 큰 형님인데 동생이 대든다고 해서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후보 등록 전까지 합당이나 단일화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같은 당 친박 홍문종 의원은 국민의당까지 아우르는 비문연대에 대한 기대감을 피력했습니다. 만약 양자 구도가 형성돼 안철수가 이기면 홍문종까지 웃게 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겠네요. 가톨릭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김성덕입니다의 일부입니다. 왜냐하면 안철수 후보는 하여간 그 호남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네. 한국당은 또 이 영남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이게 두 당이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연대를 하고 힘을 합친다면 아주 환상적인 조합을 만들어낼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네. 바른정당 대선 후보 유승민 의원은 단호합니다. 자유한국당과의 대선 연대는 불가하다는 것인데요. 어째 대화의 가능성마저 모두 차단하는 듯 보입니다. MBC 라디오 뉴스의 현장 일부분입니다. 홍준표 후보는 지금 그 대통령이 당선되더라도 네. 법원에 재판을 받으러 가야 되는 후보입니다. 네. 그리고 재판에서 만약 유죄 확정이 되면 그날로 대통령직을 그만둬야 되는 후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홍준표 후보는 아예 대선 후보로 자격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자격이 없는 후보하고 단일화를 생각할 이유가 없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이 현실 상황상 유승민 후보께서 홀로 완주를 하실 가능성이 많은 거로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네. 조건이 맞다면 자유한국당과도 연대 내지 통합을 할 수는 있는 건지 홍준표 후보가 아니라면. 자유한국당이라는 당 자체가 예. 친박당에서 전혀 바뀐 게 없고요. 예. 또 홍준표 후보는 출마할 자격이 없는데 저는 거기에 무슨 조건이 있을 수 있냐 이런 생각입니다. 조건이라고 말씀하실 때는 그거는 이제 단일화를 전제로 해서 뭔가 양측에서 협상을 할 때 그럴 때 가능한 얘기지 지금은 전혀 저는 생각이 없습니다. 예, 대구도 갔다 오신 거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 홍준표 후보와 누가 보수 적자인가 이런 그 논쟁이 좀 있습니다. 그 보수 적자가 과연 무엇인가? 그럼 어떤 자격이나 자질은 어떤 거가 보수 적자로서 맞다고 보시는 건지요? 저는 늘 새로운 보수, 낡은 보수 버리고 네. 안보는 튼튼하게 지켜야 될 공동체의 문제에 대해서는 개혁적으로 나가는 그런 새로운 보수를 주장해왔고 지금 제가 정치를 하는 이유입니다. 네. 대한민국의 보수가 지금 자격도 없는 부끄러운 후보를 내세워서 그걸 어떻게 보수의 대표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제가 보수의 대표 후보로 나서야지 문재인 후보를 꺾을 수 있다. 또 국민의당이나 민주당이 진짜 두려워하는 보수의 후보는 저는 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유 후보님에 대해서 일부 보수층에서는 배신을 했다 하고 비난을 하기도 합니다. 그 박 전 대통령이 잘못했다고는 하면서도 또 유 후보에 대해서는 배신을 했다고 하는데 유 후보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요? 그 헌법재판소가 분명히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죄로 대통령을 파면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 친박들이 국민을 배신한 겁니다. 저는 국민을 전혀 배반한 적이 없고 저는 늘 소신을 지키고 정치를 해왔을 뿐이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뭐 친박들이나 진작 제가 주장했던 그 길로 갔었으면 저는 이런 일도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 제3지대에서도 비문연대의 깃발이 세워졌습니다. 이른바 신원로원, 신과두 정치로 비유되는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와 정운찬 전 국무총리, 홍석현 전 중앙일보 JTBC 회장의 존재가 그렇습니다. 그 구상의 일단을 정운찬 전 총리가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 공장에서 밝혔는데요. 들어보시죠. 셋이 합의한 것은 셋 중에 하나를 먼저 뽑자요? 그렇게 말씀드리긴 힘들어요. 어떻든지 간에 단일한 후보를 만들어서. 단일한 후보를 만들자까지는 얘기를 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단일한 후보를 만들자까지는 얘기를 했고. 만들 필요성에 대해서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이렇게 거치겠습니다. 인식만 같이 하시고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안 세우셨어요? 이제 열흘밖에 안 남았어요. 후보 등록까지. 네, 그렇지만 맘만 먹으면 그건 긴 시간입니다. 그런데 세 분이 각각 출마 선언을 하고 나면 단일화 방법은 생각해 보셨어요? 무슨 여론조사를 합니까? 아니면은 이것도 구체적으로 그분들하고 같이 합의된 건 아니지만 저로서는 여론조사 방법이 가장 합리적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론조사 방법. 뭐 어떤 여러 가지 방법이 나올 것이고 방법이 뭐가 됐던 후보를 하나로 만드는 것이 1차적이고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순서를 따지면 유승민 후보와 단일화 혹은 연대 어떤 방식으로든 후보를 한 명 줄이는 또다시 그래서 그 세 분 중에 한 분과 유승민 후보와 사이에 결정된 또 한 사람과 그 다음 단계는 뭡니까? 네, 그 다음 정해지지 않았지만 그 어떤 정당에서 뽑힌 후보하고 또 어떤 정당이요? 접촉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이나 국민의당이나 정의당밖에 안 남는데요. 우리 셋이 공통된 의견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자꾸 강조드립니다만 저로서는 정의당도 아니고 저로서는 국민의당이 그 다음 순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의 평가는 매우 박합니다. 촌철살인의 입담, 네, 수려한 비유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어제도 제가 어떤 언론 보도를 보니까 그 정운찬 이사장께서 이제 세 분 다 김종인, 홍석현까지 이제 거명하면서 세 분 다 대통령 되고 싶어 한다. 그래서 세 명이 단일화하거나 아니면 단일화한데 유승민 후보가 단일화하거나 아니면 유승민 후보까지 포함한 4명의 단일화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저는 물론 단일화한 건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 그럼 이제 출마를 해가지고 정책인이 뭐니 다 보여주고 이렇게 단일화를 하든가 뭐 그게 부담스럽다면 아예 처음부터 이제 나는 유승민 후보 선대위원장 되겠다. 지지선을 뭐 이렇게 해서 지지선을 하다 해야 되는데 대통령을 하겠다. 근데 그 단일화 해가지고 출마하겠다. 뭐 이런 거잖아요. 대통령 출마를 선언해놓고 곧장 단일화 해가지고. 그죠. 선언해놓고 단일화해야죠. 그래. 그러니까 이게 좀 그 어쩌자는 건지. 그러니까 어쩌자는 건지를 제가 알았어요 오늘. 저도 몰랐는데 그중에 한 사람 뽑히면 나머지가 공동으로 정부를 운영한다는 겁니다.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아니 음식을 먹으려면 식당 가서 자기 돈 내고 먹으면 되는 거고 같이 먹으려면 합석하면 되는 거지. 3명이 가가지고 여기 비빔냉면 하나 주세요 해가지고 3명 다 젓가락 들고 공동으로 먹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대표 손님한테 그냥 그러면 비빔냉면 있는 삶은 달걀은 대표 손님이 먹는다 뭐 그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제가 처음 보는 현상이어가지고. 저도. 정권 교체를 함께 염원하는 직원들로 똘똘 뭉친 판촉물 회사 네피알로 삼행시 갑니다. 내가 아는 사업이나 행사를 PR하기 위한 알짜배기 판촉물 회사. 선물, 기념품, 답례품을 구하신다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알을 찾아주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을 대기해 놓고 있습니다. 네피알로 인터넷 검색창에 입력하시거나 032-519-4800으로 연락주세요. 카카오톡 아이디는 네피알입니다. 팟캐스트 듣고 연락주시면 더 깎아드립니다. 현대인의 몸에 있는 독, 어떻게 치유할까요? 장봉근 아로니아는 자연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아로니아라는 열매에 몸의 노화나 질병을 예방해주는 강력한 효과가 있습니다.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건강을 드리는 장봉근 아로니아.
폴란드산 야생 100% 아로니아를 국내 최초로 도입해 만들고 있습니다. 아로니아 안토시아닌이 혈관을 보호하고 혈관의 혈전을 억제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검색창에서 장봉근 아로니아를 찾으시고 전화 문의는 1522-1194로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재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철수입니다. 세계의 양자토론, 문안토론. 네, 오늘도 문님, 안님 나오셨습니다.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력한 대선 후보, 준비된 대통령 문재인입니다. 장미 대선까지 지금의 대세 이어가겠습니다. 대세? 이제 대세는 바로 저 안철수입니다. 대세론에 취해가지고 신문도 안 보는 모양인데 당신은 이제 대세가 아닙니다. 우리 안 대표님의 긍정적인 마인드 정말 배우고 싶습니다. 희망사항을 얘기한다고 그것이 현실이 될까요? 제가 지지율 1위 된 거 아직도 몰랐습니까? 양자 대결을 하면 내가 당신을 이긴다 이 말입니다. 아, 들어보지도 보지도 못했던 그 조사기관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듣보라니. 이런 오만과 독선이 바로 패권주의다 이 말입니다. 당신만 모르는 패권주의 아닙니까? 그래, 이승만, 박정희 두 전직 대통령이 무덤에서 이야기하지 않던가요? 냉수 마시고 속 차리라고. 비아냥 그만하시고요. 그 조사기관의 홈페이지 이름이 안폴이라죠?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 아닌가요? 안랩, 안폴. 그러면은 안폴이 안랩 계열사란 말입니까? 모함도 적당히 하셔야지요. 거기 말고 다른 조사에서도 제가 1위 하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래요, 그 조사는 응답률이 4%라고 하던데 너무 맹신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저랑 양자 대결 하고 싶으시면 일단 자유당하고 단일화하고 오셔야지요. 그래서 정권 교체를 열망하는 호남의 애국시민들한테 심판도 받으셔야 할 테고요. 자유당 놈들하고 저하고 엮지 마십시오. 똥물을 튀겨도 유분수지. 동물이라니요. 말씀이 지나치십니다. 보수신문이랑 종편에서 우리 안 대표님을 얼마나 좋아하고 띄워드리고 있는데요. 사실 제가 당선될 게 뻔하니까 심심한 대선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 대표님이 자유당 홍준표랑 단일화하시면 조금 맛이 나겠네요. 이번 대선에서 유일한 양념 역할을 할 것 같아요. 내가 당신 양념 역할이나 하려고 복식호흡 연습한 게 아닙니다. 매운맛을 단단히 보여드리지요. 양념으로 치면 저는 캡사이신 100% 원액입니다. 주둥이를 벌려서 나를 먹여보십시오. 문재인을 이길 자 누굽니까? 특전사는 캡사이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특히 짜장면에는 고춧가루가 제격이죠. 캡사이신 많이 뿌려서 사천짜장 스타일로 먹겠습니다. 중국의 사드 보복에 국민들이 힘들어하는데 중국 요리 얘기라니 한심합니다. 박근혜 거짓말에 국민이 힘들어하는데 사면 얘기라니 그거야말로 한심합니다. 나는 박근혜를 사면하겠다고 한 게 아니라 박근혜 사면 얘기가 나오면 사면위원회에 맡긴다고 했습니다. 중국집 앞에서 짜장면 먹는 문제를 고민한다는 건 짜장면 먹겠다는 얘기죠. 안 대표님이 계속 이렇게 헛발질을 해주시니 제가 참 그 오만과 독선이 하늘을 찌르는데 안철수만 눈에 보이나? 나는 우리 그 홍석현 정운찬까지 해서 원로 3인방은 눈에 안 들어오나? 우리도 양념 취급할 거야? 아이고 이님 요즘 다시 언론에서 다뤄주기 시작하던데요. 나 혼자 있을 때는 그 고춧가루 취급도 안 하더만. 정운찬이하고 홍석현이하고 셋이 몰려다니니까 그때서야 관심을 가져주더라고. 그 우리 모임에 그 이름도 정했어요. 아이돌 그룹 메두사라고. 세 분이서 단일화해서 한 분을 대선 후보로 세우려는 계획이죠. 그 동보,
난 그 어린 놈이 창의력이 부족하다고 봐요. 그 우리 셋이 그 공동정부를 만들 거라고 봐요. 네? 대통령은 한 사람인데 어떻게 셋이 공동정부를 만들죠? 그 뭐긴 뭐야. 삼도 정권이지. 얘기했잖아. 우린 매도사라고. 우린 추워도 뭐 자강론이니 뭐 패권주의니 이런 걸 추구하지 않는다고 봐요. 삼권 분립이 아니고요. 아니 무슨 로마 시대도 아니고 개 3마리가 합치면 케르베로스가 되는 겁니다. 이 새끼, 야, 그럼 우리 셋 다 개새끼란 말이야? 개새끼가 아니고 케르베로스라고 했습니다. 대가리 3개 달린 개말입니다. 원로라고 자처하는 분이 욕을 하다니 상스럽습니다. 야, 케르베로스란 말 듣고 기분 좋겠냐? 그나저나 우리 헌태 그 붙는 거 어때? 아이고, 그러면 지지율이 천장을 뚫겠네. 안 대표님, 저 양반들하고 단일화하시죠? 저는 국민과 단일화하겠습니다. 그 길고 짧은 것은 먹어봐야 하는 거 아니겠어? 네? 길고 짧은 걸 왜 먹습니까? 그 잘못인가? 그 길고 짧은 거는 싸봐야 알지 않겠어? 가급적 새 변기에서. 방송 들으면서 식사하는 분도 있을 텐데. 그런가? 그러면 길고 짧은 거는 고추를 봐야 알 수 있지 않겠어? 야, 똥보야, 요즘 고추가 보이냐? 여전히 안 보이면은 그때는 실종신고 내야지. 그만하세요, 좀! 이 새끼 화를 내고 지랄이야. 자, 오늘의 문제 드리도록 할게요. 그 박근혜가 오빠라고 부르던 사람이 광주 5.18 민주화 운동을 총칼로 진압하라 이렇게 지시했다는 군 내부 문건이 나왔죠. 이자는 자기 재산이 29만 원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는데 박근혜가 오빠라고 부른 사람, 이 사람의 이름은 무엇일까? 점점 문제가 쉬워지는데 이 정답, 네, 문님 빨랐습니다. 정답은요? 이 사람이 박근혜가 대통령 되도록 도와줬죠. 정답은 이명박. 박근혜는 대머리를 좋아합니다. 오빠라고 부른 사람은 차은택. 오늘도 정답은 애청자 여러분의 몫입니다. 정답 맞히시는 분께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김치 이담채 김치를 선물해 드립니다. 자, 팟빵 게시판에 정답, 이메일 주소, 사연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문안토론 마칩니다. 박근혜 왜 저러지? 문재인, 김무성, 안철수는 또 왜 저러지? 뉴스로는 알 수 없는 진짜 정치 현장 이야기. 한겨레 정치팀 기자들이 취재 수첩을 낱낱이 공개합니다. 본격 정치관찰 팟캐스트. 언니가 보고 있다. 팟빵에서 언니를 검색하세요. 한겨레 정치바와 함께하는 정치 한 건에 써. 한겨레 이승준 기자 연결합니다. 이승준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이승준입니다. 예, 어제 첫 방송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방송입니다. 네네. 예,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됐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저희는 항상 내기를 겁니다. 어떤 내기를 거시나요? 다음 선거 전망 혹은 구속 전망 이런 걸로 하는데. 네네. 5월 9일 선거. 네.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현재 어쨌든 여러 전문가들이 분석하거나 방향을 예측하는 건 어쨌든 문재인 대세론을 많이 언급하시잖아요. 예. 특별한 변수가 없다면 가능성이 가장 높은 후보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문재인이 된다. 네, 그런 지금 확률이 높죠. 네. 근데 지금 오늘 한겨레 기사를 보니까 문재인 대세론 여전하지만 안철수 바람 거세지면 모를 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예. 네네. 안철수 바람이 거세질 것 같으세요? 결국 어제랑 비슷한 얘기지만 여러 가지 변수들이 충족이 돼야겠죠. 예. 이제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과 연대가 이뤄져야지 실제로 어느 정도 지지율이 올라갈 것이고, 이거의 문제점은 사실상 안철수 후보 자체도 이 연대론에서 쉽게 선택할 수 없는 것이 주요 지지층들이 호남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 호남 지역에서는 사실상 새누리당의 후배들과 손을 잡는 것 자체에 대해서 이게 감정적으로 거부감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이건 이성의 문제도 아니고 논리의 문제가 떠나서 거부감이 있기 때문에 손을 내미는 순간 오히려 자신의 지지 기반이 무너지는 결과를 낳을 수
수도 있고 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중도층에게 어필하는 물론 지금 퇴색화됐지만 새정치나 아니면은 뭐 기업가 이미지, 뭐 성공한 사람의 이미지마저도 같이 묶이면서 과거 박근혜 대통령 세력과 같이 손을 잡는다는 비판에 시달릴 수 있어서 실제로는 선택하기 어려운 문제인 것 같고요. 예. 이런 전망 기사는 이제 주로 3자 대결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예. 거기서 가장 유력한 후보 두 후보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경쟁을 해서 뭐 중도층이나 아직 마음을 못 정하신 분들의 마음을 이끌어올지 그거에 대한 아마 전망을 담은 기사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후보 단일화는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현재로서 지금 구도로 봐서는 너무 거쳐야 될 산이 많고 기간도 짧기 때문에 예. 흔히 뭐 기사에 그 인용된 멘트인데 정치는 가능성의 예술이라고 하지만 그거는 평상시 지금같이 난세에서는 사실상 쉽지 않은 그 문제일 것 같고요. 시기도 너무 짧고요. 그건 너무 상상력을 가동했을 때 문제일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언니가 보고 있다 많이 나오시잖아요. 우리 이승준 기자님. 네, 제가 한동안 요새 못 나왔는데요. 네, 어쨌든 많이 나왔습니다. 네. 근데 제가 항상 애청하는 사람으로서 드리는 말씀은 팟캐스트의 문법은 좀 달라야겠다. 네. 조금만 더 단정적이고 조금만 더 이렇게 전제를 좀 떼어내고 이야기한다면 어떨까? 그럼 훨씬 이게 팟캐스트에 최적화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방금도 지금 얘기하시면서 현재로서는 뭐 이렇게 전제를 다신단 말이죠. 예. 네, 조언을 받아들이고 이 기자라는 동물이나 직업이 사실상 항상 단언하지 않고 항상 의심하는 질이다 보니까 이 습관으로 돼 있고 저도 9년 동안 이런 게 부서다 보니까 좀 약간 그렇게 드러나는데 조언을 잘 받아드리겠습니다. 아니 뭐 팟캐스트에서만 그러시고 기사에서는 제대로 해야죠. 네, 알겠습니다. 아니 뭐 저희 프로그램에서 그렇게 하시라는 말씀은 아니고 이 언니가 보고 있다가 잘 돼야 되니까 뭐 제가 청취한 그 소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철수 후보의 현재 상승세는 뭐 확실한 거죠? 그거는? 네, 이건 어쨌든 컨벤션 효과라는 게 있잖아요. 어쨌든 후보로 확정되는 순간 지지율이 몰린다는 이 기본적인 사안들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보수층이나 60대 이상의 고령층들에서 어쨌든 문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홍준표 후보나 다른 후보들이 성에 차지 않으면 현재로서 여론조사나 이런 데는 안철수 후보를 답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어쨌든 상승세가 일어나는 거는 부정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모든 그 추이가 그러하고요. 근데 이게 얼마나 지속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이게 그 사실은 이제 그 사람의 컨텐츠를 보기보다는 현재 구도 속에서 뭐 그냥 선택할 카드가 없으니까 뭐 사실은 안철수를 택하는 면이 있는데 과연 이것이 투표장에서 이 표심으로 이게 이어질 수 있을지 요거는 좀 따져봐야 될 문제 아닌가요? 그렇죠. 따져봐야 될 문제죠. 어쨌든 이제 앞으로는 서로 네거티브가 하나 변수가 될 수 있고요. 서로 얼마나 상대에게 네거티브를 할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것들이 변수가 될 수 있지만 지금 구도에서는 이 네거티브가 크게 작용하지 못할 것 같아요. 어쨌든 문 후보나 안 후보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미 노출이 많이 된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그런 네거티브로 가기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내놓는 정책이나 이들의 신뢰성의 문제로 많이 접근하실 것 같은데 이 중도층의 얘기입니다. 마음을 아직 못 정하신 분들. 근데 이제 뭐 문 후보의 장점은 대세론이라는 게 하나 있고 그동안 또 비판도 많이 받았지만 인원들을 많이 영입하셨잖아요. 인사들을. 그러면서 지금같이 인수위 없는 정권을 바로 시작해야 되는 상황에서 또 신뢰할 수 있는 거 아니냐는 장점들을 좀 선점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안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게 관건인 거죠. 기존에 자신에게 가해지는 뭐 간을 본다거나 아니면은 뭐 애매모호하다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을 촛불 전국에서 많이 회복하려고 노력하셨지만 아직까지는 좀 부족해 보이고요. 그래서 요새 최근 뭐 목소리까지 굵게 하시면서 노력을 하고 계신데 아니 그 목소리 관련해서 뭐 좀 정보 보고 들어온 거 없어요? 그 좀 슬쩍 한번 까주시죠. 일부러 그 교육을 받은 건지 아니면 그 양반이 뭐 자신의 면모일신을 위해서 그렇게 뭐 준비한 건지 뭐 그와 관련한 이야기는 없습니까? 아마 훈련을 받으신 걸로 알려져 있고요. 이게 어쨌든 자신의 약점을 보완하려고 노력을 하는 모습인 것 같아요. 실제로 자기에게 약간 약해 보인다거나 이런 이미지를 만회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 개인적으로는 예전에 그 모습도 나쁘지 않은데 굳이 이렇게 어색해 보이는 걸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보면 누가 문재인을 이길 수 있습니까? 뭐 이런 건데 거기 이제 성대에다가 남성성을 실은 것 같은데
이게 제가 봐도 참 웃음만 나오는. 이게 어색해 보이는 게 문제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만은.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남성성을 실었단 말이죠. 면무일신을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고는 있는데 이게 유권자들에게 다가가서 감동으로 또 진정성으로 느껴지기까지는 또 시간도 걸릴 테고요. 그 뭐 구체적인 또 액션이 또 따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일단 자신이 그동안에 가해왔던 그 고정적인 이미지를 회복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일제로 계속 뭐 떠나고 당을 떠나서 딴 데로 가고 그다음에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메꿀 것인가. 이 목소리 같은 경우도 아마 그런 연장선상인 것 같습니다. 보면. 근데 이제 뭐 하나 이분 같은 경우가 항상 인터뷰에서 정치를 압축적으로 경험하고 있다고 하는데 확실히 그 짧은 시간 동안 여러 가지를 배우신 모습은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하여간 참 안철수 전 대표가 머리는 참 비상한 분 같습니다. 여간 정치에 빠르게 적응했다는 느낌은 받는데 그렇죠. 그런데 이게 기술로 공학으로 그걸로 사실 유권자들의 마음을 돌이키긴 쉽지 않을 텐데 하는. 지금 전국은 이제 공학은 좀 지양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새로운 사회를 만들자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이제 앞으로는 뻔한 교과서적인 얘기지만 비전이나 리더십을 보여줘야지 마음을 못 정하신 분들도 더 사로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비문, 반문 이게 실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실체는 있죠. 이 비문과 반문을 사실상 이제 형해화시키는 거. 그러니까 이제 자꾸 이렇게 결집을 한다든지 혹은 뭐 새를 키워간다든지 이런 걸 못하게 하는 것이 이제 문캠프의 과제 아니겠습니까? 과제기도 하고 실제로 그리고 그 비문이나 반문연대가 저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도 좀 약간 의문이긴 한데요. 앞서 얘기했지만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국민들이 보여준 것은 좀 바꾸고 새롭게 고치자라는 의미잖아요. 말씀하신 것들이. 그런데 지금 여전히 옛날 여의도식으로 공학적으로 뭐 누구를 반대하기엔 연대라고 했을 때 이게 과연 얼마나 사람들에게 소구력이 있을 수 있을지 좀 의문이 들고요. 아마 이제 문캠프 쪽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적절하게 활용해서 이미지 메이킹이나 아니면은 공격들을 하겠죠. 자, 그래서 지금 민병두 의원, 이분이 이제 문재인의 어떤 확장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뭔가 대안을 제시한 것 같아요. 뭐 이게 사실상 새로운 대안이라기보다는 민병두 의원이 문재인 캠프 특보단장이시잖아요. 근데 원래 이분 자체가 본질은 깊게 외연은 넓게라고 항상 주장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집권하기 위해서는 이래야 된다라는 걸로 하셨던 거고 실제로 문 후보가 1219 끝이 시작이다. 지난번 대선 출마할 때 냈던 책 있죠. 거기에도 보면 이런 고민들이 다 드러나 있죠. 이 대선 패부 1년 뒤에 낸 책이네요. 제가 착각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요약하면 지난 대선의 패배를 한마디로 압축한다면 저와 민주당의 실력 부족이다. 그리고 우리가 독재 권력과 맞서 싸우다 보니 원칙이나 순결주의 같은 것에 너무 매여서 유연하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이게 우클릭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좀 더 유연하고 확장력 있는 진보가 되어야 한다고 책에 이미 밝히셨던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사실상 이제 문재인 캠프 쪽은 지지율이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상대에 대한 네거티브보다는 민병두 단장의 의도는 이런 전략으로 우리가 어차피 대세다라는 걸 더 확고히 하자는 취지로 읽으면 될 것 같아요. 아유, 참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든 밉보이지 않기 위해 애를 써야 하는데 박영선 의원이 발끈했던 양념 발언 이게 지금 또 쟁점이 되고 있어요. 그러네요. 이게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보면 이제 이 문 후보가 그 후보 선출 직후에 그 언론과 인터뷰에서 지지자들의 문자 폭탄과 관련해서 치열하게 경쟁하다 보면 있을 수 있는 일이고 경쟁을 더 흥미롭게 만들어준 양념 같은 것이다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 이제 박영선 의원이나 뭐 박지원 의원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죠. 박영선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눈을 뜨니 문자 폭탄과 악성 댓글이 양념이 됐다. 상처받은 사람에게는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것과 같다라고 하면서 비판을 했고 이런 것들을 적폐청산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게 이런 본인이 봤을 때 적폐의 다름 아닌데 문재인 전 대표가 이런 적폐의 문제를 그저 양념 정도로 해석하고 있다. 여기에 분노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박영선 의원이. 근데 이제 뭐 이게 논란이 되기 전에 봉합을 해야겠죠. 그래서 오늘 문 대표가 의원총회가 오늘 오전에 열렸잖아요. 거기서 저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저를 지지하는 의원도 다소 다른 의견을 밝혔다고
문자폭탄을 받으셔서 그런 상처들이 있다고 들었는데 유감과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다독이는 말을 오늘 했습니다. 네, 그래요. 아유, 그 말씀을 좀 가려하셨어야 했는데 이거 굉장히 민감해하는 사람들 많아요. 당한 그렇죠.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그런데 당한 사람들을 다 적폐 세력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쨌든 이제는 한 팀이 돼서 레이스에 임해야 되는데 이 내부적으로 상처 같은 것들을 어쨌든 빨리 다독이고 봉합하고 넘어가야지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실제로 대선 같은 경우는 각 당의 의원들이 모두 발벗고 뛰어도 표를 모으기가 어려운데 그 총력전을 하도 모자랄 판에 이런 걸로 싸울 경우에는 사실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예. 그러니까 이제 개헌을 요구하는 그런 서명을 했던 국회의원들도 뭐 문자 폭탄을 받고 말이죠. 그렇죠. 네. 다 김종인하고 한패 아니냐 이렇게 해가지고. 네. 아니 좋은 취지에서 개헌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그렇다고 또 그렇게 문자 보내는 분들이 다 나쁜 분들이냐 또 그런 건 아니죠. 네, 그렇죠. 네. 다 또 정치를 걱정하는 분들이고 뭐 어떤 한 사람에게 치중돼서 바로 이렇게 결집한 사람들만은 아닐 텐데 그런데 이런 것들이 참 많은 감정적 앙금을 만들고 있다는 것이고 또 그분들은 또 그런 얘기도 하죠. 아니 니네들은 그 나쁜 행동을 해놓고 사리 없는 행동을 해놓고 왜 우리만 욕하느냐. 그런데 이제 문재인 전 대표의 가장 큰 단점으로 꼽히는 것이 이제 사실은 확장력 부족. 그게 뭐 옳건 옳지 않건 간에 하여간 그렇게 비친 측면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그거를 극복하고 어느 정도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시점에 너무 지나치게 폭탄을 쏟아보니까 이게 진짜 당내의 그 여러 구성원들이 하나로 이제 결집되지 못하는 이런 측면들이 있는 건데 여하간 뭐 문재인 전 대표의 이런 발언으로 뭐 더 이상의 이제 이른바 같은 편끼리의 그런 문자 폭탄, 뭐 18원 입금 이거는 좀 자제돼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하어영 기자는 어떻습니까? 하어영 기자도 폭탄 많이 맞았을 것 같은데. 네. 근데 뭐 기자들 같은 경우는 어쨌든 그런 댓글들에 일찍부터 시달렸고요. 댓글이나 아니면은 메일 같은 경우에 시달렸고 당연히 이제 경청할 만한 의견이 모범 답안을 드리는데 경청할 만한 의견이라 생각하면 저희도 깊이 반성하고 의견을 깊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하어영 기자가 한겨레 21로 가셨더만. 예, 이번 인사에 옮겼어요. 뭐 징계 차원입니까? 절대 그런 건 아니고요. 네. 한겨레 21에서 좀 더 본인의 능력을 더 펼쳐 보이실 것 같습니다. 농담으로 한 얘기입니다. 하어영 기자하고도 또 가까우니까 제가 이렇게 농담으로 한 얘기였고요. 네네. 알겠습니다. 예, 자, 그래요. 이제 안철수 후보까지 확정이 됐으니 대진표 나왔습니다. 문재인 그리고 홍준표. 기호 3번이 국민의당 안철수, 4번이 이제 유승민, 5번이 심상정 이렇게 될 것이고 저 양반들은 나옵니까? 김종인, 정운찬, 홍석현 뭐 단일화 한다더니 그렇게 해서 집권하면은 3인이 함께 집권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거 정말 참 계속 냄새를 피우시고 계시죠. 근데 여전히 공학적인 접근이 저는 과연 유효할까? 그리고 이게 국민들로부터 좋은 시선을 받을지는 좀 의문이 듭니다. 그래요. 그런 낡은 방법으로 전혀 참신하지 않은 방법으로 뭐 출사표를 던지다시피 했는데 그것도 얼마나 구차합니까? 정우찬 총리가 홍석현도 김종인도 나도 대통령이 되려 한다. 이렇게 남의 입을 빌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모양새도 아주 굉장히 빠지고요. 예. 그렇죠. 그리고 어쨌든 그분들이 나오시려고 하신다면 국민들한테 설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어쨌든 왜 대통령이 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설득이 없다면 그분들이 나오시는 거는 그냥 말 그대로 미풍에 그칠 것 같습니다. 네. 뭐 자기의 어떤 스펙 또 뭐 자기의 어떤 명망 뭐 이런 걸로 이제 사실은 국민들한테 호소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 시점에서 뭐 나오겠다고 하는. 시점에서 지금 겉으로 드러난 모습은 그렇죠. 네. 아니 홍석현 회장이 만약에 출사표를 던진다면은 중앙일보 JTBC 특히 JTBC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그렇죠. 이제 손석희 앵커가 그거에 대해서 어쨌든
절대 그런 일 없을 거라고 강하게 얘기를 했는데 예. 이 사안은 사실상 언론의 입장에서 나쁜 선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상 그렇죠. 예, 그 전까지 언론 사주로 있다가 바로 대선 출마한다는 게 그리고 그 보도가 과연 공정한가는 이건 누가 봐도 사실상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 내쫓고 지가 대선 나오려고 JTBC 보도를 그런 식으로 했다. 이런 이 억측과 그런 논란에 휘말리면은 이거 진짜 손석희 사장으로서도 대단히 황당한 상황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손석희 사장뿐만 아니라 그 태블릿 PC 보도를 위해서 열심히 뛰었던 기자들의 노력이나 어쨌든 그 헌신들이 다 무의로 돌아가는 상황인 거잖아요. 예. 저는 특히 현장에서 보니까 그런 기자들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생각하면 예. 이런 사주의 대선 출마로 오히려 그런 것들이 다 형해화되는 거는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예, 뭐 지금은 현직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뭐 지금 JTBC 중앙일보 뭐 자기가 사임했다 하더라도 그 아들이 차기 대권을 지금 노리고 있는 상황이고 자기 지분을 포기한 것도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시기적으로도 이제 사퇴한 지 한 달도 안 되지 않았습니까? 보면. 네. 예. 네,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이죠. 예. 네. 아니 굉장히 그 핫한 양반이 본인 입으로 대선 출마하겠다 이렇게 밝힌 것도 아니고 남의 입을 빌어서 대통령 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가 전파되게끔. 전형적인 옛날 방식인 거잖아요. 옆에서 불을 떼어서 연기를 일으켜서 자기의 얘기를 하고 싶은 걸 전달하는 건 전형적인 옛날 구시대의 정치 방식인데 그런 방식을 취한 것도 국민들 입장에서는 별로 보기 좋지 않을 것 같아요. 예. 최측근도 아니고 경쟁자의 입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게 했다는 거. 하여간 정말 모양 빠지는 그런 상황인데 홍석현 씨가 정말 칼을 빼든다면은 요거 뭐 손석희 사장이 어떤 액션이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도리어 그게 더 큰 뉴스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국민들이 보기에 홍석현 회장은 내부자로 보일 것 같아요. 그동안에 뭐 삼성 엑스파일 사건이나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이후에 이 내부자들이 과연 한국 사회에 얼마나 도움이 됐는가 이런 질문들 던져보면 과연 그들이 제대로 답할 수 있는지는 사실 의문이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이승준 기자님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했고요. 자,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술자리 많은 요즘 3차까지 달린 당신을 위한 필수품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이제 속쓰림은 잊으세요. 070-8635-1288 070-8635-1288 깨끗한 국내산 닭만 씁니다. 그래서 최고의 맛 킹 닭갈비. 국내 최초 짜장맛 파스타맛 킹 닭갈비로 출시됐습니다. 전화 주문은 032-556-3770 032-556-3770. 안녕하세요. 내가 중고차를 사고 파는 조광래 중고차 1800-9538 고맙습니다. 뉴스가 쉽다. 뉴스가 즐겁다. 뉴스가 알차다. 왜냐고요? 김용민 브리핑이니까요. 일부에서 주장하는 방송 장악은 그것을 할 의도도 전혀 없고 법적으로도 불가능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꼭 알아야 할 뉴스. 여러분의 뉴스 보좌관 김용민이 챙겨드립니다. 대한민국 대청소. 인권운동가 고상만 반장 만나보겠습니다. 고 반장님. 네, 안녕하세요. 고상만입니다. 예. 우리 고 반장님도 감옥 갔다 오셨잖아요. 네, 갔다 왔죠. 예. 아니, 뭐, 무슨, 우리 고 반장님이 남 등쳐먹고, 뭐, 뇌물 받고, 그런 걸로 가신 게 아니라, 의로운 일하다 감옥 가신 거 아니에요? 예, 뭐, 의료원 일을 했고, 갔다 오고 나서 제가 민주화 운동, 유공 인정자로도 제가 인정을 받아서 집에 걸어놨죠. 어쨌든 뭐, 감옥 가신 건 맞지 않습니까? 예. 우리 박근혜 씨의 그 수감 상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제가 박근혜가 감옥을 간 다음에, 그리고 나서 어떠한 특혜도 없다라고 하는 글을 읽고, 그리고 나서 실제로 뭐 벽걸이 TV가 감옥 안에 설치가 돼 있고, 뭐 이런 걸 쭉 보면서 페북에다가 저도 글을 썼는데, 정말 일반 사람들 6명의 수용자가 쓰는 곳을 개조해 갖고,
그래서 3.2평을 혼자 쓰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공주는 역시 공주구나. 그래서 이번에는 감옥 공주로 재탄생을 했다. 제가 이렇게 이제 글도 쓰고 그랬는데요. 예. 근데 제가 또 확인을 해봤더니 박근혜가 지금 3.2평 써갖고 이제 격분했더니 알고 보니까 전직 대통령 중에서는 또 가장 처우가 또 나쁜 거였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처음에 갔던 그 감옥을 간 사람이 노태우인데 노태우가 약 6.8평 정도. 그래가지고 노태우는 당시에 감옥 안에 접견실과 화장실 3칸으로 따로 구성이 돼 있는 그런 거의 호텔급 진짜로. 그리고 그 후에 이제 전두환이가 감옥을 가니까 전두환 역시 그 얘에 맞춘다고 해서 또 6평 정도를 구축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박근혜가 그런 측면에서 불만이 있다면 그건 모르겠는데 여하간 지금 감옥에 있으면서 죄 짓고 가서도 또 다른 사람들에게 박탈감을 주는 것, 이건 정말 나쁜 거다. 예. 그리고 또 그 감옥에 가신 분들은 사실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회개, 반성 이런 건데 이렇게 차별을 받고 있으면 나머지 재소자들에게도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예,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특히 뭐 구치소장이 뭐 일요일 날까지 출근을 해갖고 장시간 면회를 빙자하여 그래서 밖에 나와서 생활할 수 있도록 뭐 이렇게 배려하고 이러는데 예. 참 이런 것들 다 적폐죠. 참 요란하게 갑니다. 하여간. 최순실이 예전에 제가 이 방송에서도 했는데 뜨거운 물을 겨울철에 마음대로 쓰고 네. 그 물로 뭐 샤워까지 하면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등등등 했는데 앞으로 이어질 박근혜가 감옥에서 보여줄 여러 가지 또 황당무계한 작태들이 사실 걱정이 많이 돼요. 뭐 한두 해 있을 것도 네. 아니고 좀 오래 살 것. 한두 해 있을 것도 아닌데 그렇죠? 예. 제가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예. 박근혜가 모든 게 대부분 18년으로 끝났잖아요. 모든 게 18로 했으니 예. 이번에 감옥도 한 18년 받지 않겠냐. 그렇게 썼더니 많은 분들이 동의하지 않더라고요. 18년 너무 적다. 아. 한 180년이면 몰라도 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아니 정말 8년이라도요 90 넘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 65세인데 지금? 아 그렇구나. 아 내가 왜 한창입니다. 83세. 아 죄송합니다. 제가 이 수학을 밤에 공부해가지고 낮에 잘 안 됩니다. 예. 아이고. 아 제가 당황했습니다. 아 예. 아 그렇군요. 네. 80 넘어서. 네. 아유 80은 네. 너무 정정하다. 한 90 그쵸? 넘어 나와야죠. 예.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고상만 반장님하고 어떤 이야기 나눌까요? 예, 앞서 우리 김 PD님 말씀하셨던 내용이기도 한데 전두환 회고록 관련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전두환 전문가 아닙니까? 또 우리 고상만 반장님이. 예. 이 얘기를 바로 하지 않으면 많은 분들에게 이럴 수도 있지 않나라고 하는 그리고 좀 쉽고 간결하게 깔끔하게 좀 정리할 필요가 있어서 예. 이야기를 좀 준비했는데요. 박정희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할 때 늘 소개하는 짧은 글이 있어요. 예. 친일 군인으로 총을 잡아 그 힘으로 쿠데타를 일으켜 권력을 찬탈한 유신 독재자. 이게 이제 박정희에 대한 권력을 잡는 과정에서의 이 일생을 간단히 정리한 건데 바로 예. 이 박정희에게 정치적 양아들로 불렸던 또 다른 쿠데타 군부 독재자. 이게 전두환이거든요. 예. 이 전두환이가 회고록을 썼다면서 지금 사회적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데 예. 그 내용 하나하나가 일일이 열거하기 고통스러울 정도로 참담해서 이 각계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이 전두환이가 내놓은 3권의 회고록 이 중에 일부 내용을 인용해 보면 시대적 상황이 12.12와 5.17을 불렀다. 어떤 이들에게는 아직도 12.12와 5.17이 내 사적인 권력 추구의 출발점이라고 단정되고 있겠지만 나를 역사의 전면에 끌어낸 것은 시대적 상황이었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런 글을 써서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어떤 권력 찬탈의 의지가 없었는데 시대가 자기를 역사의 현장에 불러들였다 이런 얘기입니까?
끌어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아니 그 나이 처먹고 그런 족 같은 소리라는 게 어떻게 말이 되는지 정말 제가 하고 싶은 욕인데 차마 저는 이게 말이 안 나와서 시원합니다. 예, 개 같은 소리지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있어. 그러니까요. 이 혼란과 갈등의 소용돌이는 누군가의 헌신과 희생을 요구한다. 비상한 상황에서는 불가피하게 비상한 수단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는 것 이렇게 썼는데 이러한 이제 말도 안 되는 소리에 누군가가 또 혹시 동조하는 특히나 20대 젊은 분들 이런 분들은 저 사람이 얘기하는 게 또 저런 얘기도 맞지 않나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그 이야기를 좀 짧고 간결하게 쉽게 좀 정리하고 싶어서 방송을 준비했는데요. 예. 다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먼저 79년도에 있었던 12.12 군사반란 이 전두환이가 일으킨 진짜 이유가 뭔지 이걸 좀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79년도 12월 12일 날 이 박정희가 피살된 후에 당시에 군인 중에서 가장 계급이 높았던 사람은 육군 참모총장이었던 정승화였는데요. 예. 이 정승화가 계엄사령관으로 취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정승화는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최규하와 함께 북정의 최고 책임자로 일하게 되는데요. 예. 이때 정승화가 우려했던 정치구인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전두환이었습니다. 예. 이 전두환은 이제 박정희에게 충성해서 얻은 신임을 기반으로 해갖고요. 육사 출신 중에 각 기수별로 소수를 뽑아서 예. 이들을 자기의 지지 기반으로 삼았는데 이게 바로 그 유명한 하나회죠. 각 기수별에 이제 자기들이 똘똘하게 보이는 이런 애들을 소수로 뽑아서 이들로 만든 게 하나회인데 바로 이 하나회를 조직해서 권력력을 드러내던 중에 마침내 박정희가 죽게 되자 양아들이었던 전두환은 그의 죽음을 슬퍼하기보다는 마침내 자신에게 기회가 찾아왔다고 여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실제로 전두환은 박정희가 죽은 것에 대한 김재규 조사 권한을 가진 합동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되면서 군부의 실력자로 이때 부상하게 되는 건데 바로 이때 자신의 앞길을 막을 유일한 인물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가 바로 계엄사령관 정승화였던 겁니다. 평소 자신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던 정승화를 제거하지 않고서는 자신이 권력을 잡을 수 없다. 이렇게 여기고 있던 그때에 정말 놀라운 정보가 전두환에게 전해집니다. 바로 그것이 뭐냐면 전두환의 기반이었던 이 하나의 소속 정치구인들을 하나씩 둘씩 밀어내고 있던 정승화가 마침내 자기마저 동해안 경비사령관 이건 바다에 가서 있으라는 거거든요. 거기로 보직 이동을 하겠다는 발표를 곧 한다는 정보가 입수된 거예요. 좌천을 시키려고 했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전두환이 이대로 그냥 당할 수 없다라고 판단을 내렸고 그래서 당시에 정승화 사령관도 12.6 사건 당시에 김재규와 한패였다고 하면서 이것으로 대통령 당시 권한대행이었던 최규하에게 승인도 받지 않은 가운데 총을 가지고 가서 정승화 사령관을 불법으로 무단 체포한 사건. 이게 바로 12.12 군사반란의 핵심인데요. 아니 하극상 아닙니까? 하극상이죠. 하극상이고 군사반란이라고 이걸 부르는데 그렇다면 과연 이제 12.6 당시에 정승화가 김재규와 한패였다고 주장하면서 그래서 이 정승화를 체포해야 된다고 하면서 주장했던 이 전두환의 말은 사실이었느냐. 훗날 재판에서 이건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고요. 그리고 이미 총을 들고 가서 정승화를 체포할 때는 최규하 대통령에게 보고도 돼 있지 않은 상태였는데 그 후에 두 차례에 걸쳐서 전두환 등 이 하나의 출신 소속 바로 50 세력들이 주축이 된 군인들이 두 차례나 최규하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서 체포를 할 테니 이것에 대해서 사후 승인을 요구했지만 최규하 역시 끝까지 거절을 했고 그러다가 결국은 정승화가 최종적으로 끌려갔다는 보고를 듣고 나서 할 수 없이 사후 승인을 했는데 바로 이것이 자신을
한직으로 내쫓으려고 하는 자기의 상관인 정승화를 잡아들인 바로 그 12.12 군사반란의 진짜 이유였는데요. 예. 근데 여기서 정말 좀 약간 코미디 같은 얘기가 하나 있어요. 예. 왜 12월 12일 날 전두환이가 이런 군사반란을 일으켰는지. 예. 그래서 오늘날에 왜 12.12 군사반란이라고 하는 고유 명사가 남게 됐는지. 이거에 대해서 지난 96년도 군사반란 혐의로 전두환이가 내란죄로 해서 재판을 받을 당시에 본인 진술인데요. 왜 12월 12일 날 군사반란을 일으켰냐고 하니까 자신이 숫자의 짝수를 좋아해서 12월 12일 날 결행했다. 뭐 이런 황당한 답변을. 예. 외우기 좋게. 훗날 외우기 좋게. 숫자의 짝수를 좋아해서 같은 숫자인 12, 12로. 이런 개그맨 수준의 답변을 하고 있는 전두환이가 지금에 와서 해고록에 무슨 대단한 역사의 부름이 있어서 자신을 도구로 썼다는 등의 이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예. 그 고반장님. 만약에 최규하가 이에 대해서 하극상의 책임을 물어서 정승화가 체포가 되든 안 되든 그 자리에서 뭐 해고를 시킨다든지 혹은 뭐 대통령을 이제 수호하는 수도경비사령부 같은 이런 곳에다 시달을 해서 전두환 체포하라. 이렇게 해야 마땅한 거 아닙니까? 바로 그게 정상적인 나라고 국가인데 이때 당시에 전두환 이 하나회가 모두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최규하가 부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야, 말 그대로 그 허수아비였군요. 최규하는. 그러니까 거의 압박과 윽박을 질러가면서 결재하라고 하면서 군인들이 들어가서 때로 대통령이 안 된다고 하는데 승인해라. 그러고 무시하면서 가서 체포했던 거였고 그것이 결국은 이 최규하가 사실상 전두환한테 쫓겨나서 권력을 이양하고 물러나와서 죽을 때까지 제가 볼 때는 무슨 의리나 이런 게 아니라 너무 창피해서 자기가 그렇게 쫓겨나는 것이 너무 창피하니까 쫓겨난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끝내 입을 다물고 사망한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여하간 이렇게 12.12 군사반란을 통해 권력을 장악했던 전두환이가 이후에 이제 모든 권력을 다 장악했죠. 자기 위에 있던 정승화까지 잡아서 이등병으로 강등을 시켜버렸고 그렇게 해서 권력을 찬탈하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준비한 것 이게 바로 1980년 5월에 자신이 사령관으로 있었던 보안사령부를 통해 세웠던 K공작 계획 바로 이 계획을 실행하면서 권력을 장악하게 되는데요. 이 K공작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군부의 정치 참여를 정당화하는 여론을 조성하는 음모였습니다. 이걸 통해서 이제 비상계엄 전국 확대, 국회 해산, 국가보위 비상기구 설치 등을 골자로 하는 집권 시나리오를 기획한 건데요. 이때 당시에 전두환이 신군부 세력이 이것을 위해 조성했던, 유포했던 허위사실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1980년 5월 10일, 그러니까 광주에서 5.18 민주화운동이 일어나기 일주일 전에 전두환 신군부 세력이 일본을 통해 첩보를 입수했다고 하면서 이른바 북계 남침설을 유포하기 시작합니다. 북계가 남침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일본의 내각 조사실을 통해서 정보를 입수하게 됐다. 이렇게 하면서 전두환이가 이번에 낸 이 회고록에서 주장하는 이른바 비상한 시기에는 비상한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주장하는 내용이 북계 남침에 의해서 조국이 위기에 처해 있었고 이런 상황에서 자기가 조국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 자, 그런데 북계 남침설 이것은 이후에 조작된 것으로 이제 드러나게 되는데요. 전두환 신군부는 5월 10일 날 중정을 통해서 대북 특이 동향을 경고하는 북계 남침설 보고서를 작성케 한 후에 그리고 나서 5월 12일 날 임시국무회의에서 이 북계 남침설을 정식으로 보고합니다. 그러면서 전국 비상계엄 확대 실시의 필요성을 제기하는데요. 과연 이것이 사실이었느냐. 당시에 육군본부 정보참모부는 이렇게 임시국무회의에 보고하기 하루 전날인 5월 11일 날 이 북계 남침설은 가치가 없는 첩보다 이렇게 해서 이미 결론을 내린 상태였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더 중요한 증거자료가 드러납니다. 바로 1980년 5월 13일 당시 주한미군 사령관이었던 존 이컴 사령관이요.
동국 백악관에 보고한 전문인데요. 이 전문에서 뭐라고 돼 있냐면 전두환이 유포하고 있는 북계 남침설은 근거가 없고 단지 전두환이 청와대의 주인이 되기 위해 흘린 구실이라고 타전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보고에 따라서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북계 남침설과 관련된 어떤 정보도 미국은 입수하지 못했다라는 공식 발표도 하는데 이런 이제 터무니없는 거짓말로 전국 비상계엄 확대를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내세운 건데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이야기가 바로 이겁니다. 그렇다면 전두환은 왜 5월 17일 날 이러한 그 전국의 비상계엄을 확대하기 위해서 허위사실까지 유포했고 이것을 적극적으로 비상계엄을 통해 갖고 결국은 광주 민주화운동 피해 학살 만행을 벌이게 됐느냐? 바로 답은 당시 5월의 봄이라고 불리던 당시 서울의 그 민주화 열기 이게 이제 전두환에게 위기를 초래케 한 건데요. 사회 각계에서 조속히 빠른 시간 내에 유신악법을 철폐하고 대통령 직선제를 해라. 이렇게 이제 요구하니까 당시 정부와 국회에서는 비상계엄 해제를 골자로 해갔고요. 임시국회를 소집해서 조속히 빠른 시간 내에 대통령 선거 일자를 정하겠다. 그렇게 해서 정한 날짜가 바로 5월 20일 오전 10시였습니다. 그 전에 해결하려고? 그렇죠. 5월 20일 오전 10시에 만약에 임시국회가 열리게 된다면 그러면 이날 차기 대통령 선거 일정 및 개헌 일정이 발표가 될 거고 이렇게 된다면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 세력은 자신들이 그동안 준비해왔던 권력 장악 시나리오가 무산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5월 17일 날 있지도 않은 국가위기, 안보위기를 주장하면서 계엄을 확대했던 거고 그리고 이런 조치를 통해서 전두환은 자신의 권력 기반에 걸림돌이 될 만한 모든 민주인사 및 정치인들을 체포했고 그들에게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을 조작해서 감옥에 가둔 건데요. 바로 이러한 때 유일하게 전국에서 유일하게 전두환의 폭압에 저항한 곳이 있었는데 그곳이 바로 광주였던 겁니다. 그리고 이어진 1980년 5월 18일부터 27일까지 민주화 항쟁이 있었는데 바로 이런 역사적 사실 자기가 권력을 찬탈하기 위해서 해서는 안 될 군사 반란과 또 안보를 매개로 해서 있지도 않은 안보 이기론을 통해 권력을 찬탈하다가 이에 저항하자 그 광주를 무참히 학살해 놓고도 지금에 와서 전두환이가 이 책을 쓰고 그 책에다가 순리에 따른 절차에 얽매여서 사후의 책임 추궁과 비판을 두려워해서 때를 놓치면 자칫 수습할 수 없는 재앙을 맞게 된다. 이러면서 자신이 했던 12.12와 5.17 비상계엄 확대 이것이 정당하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요. 그가 놓쳐서는 안 될 것은 추악한 권력 욕망이었던 거지 진짜 국가이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광주를 대한민국 모욕해서는 안 된다. 이 이야기고요. 전두환이가 또 책에서 말하기를 자신이 대통령 취임한 후에 집무실 책상에다가 임기 중 반드시 해야 할 5가지 과제라고 하면서 적어놨는데 그중에 첫 번째가 평화적인 정권교체를 반드시 이룬다 이거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주장 얼마나 뻔뻔한지 87년 한 해만 돌아봐도 알 수 있는데 87년 1월 14일 전두환은 서울대생 박종철 열사를 불법 연행해서 물고문 끝에 살해했죠. 그리고 난 이후에 이 사건의 진실을 은폐하면서 자신의 쿠데타 친구였던 노태우에게 권력을 주고자 4.13 호원조치 기존에 있는 유신악법 그대로 체육관을 통해 대통령을 뽑겠다라고 발표를 했고 이것에 대해서 분노했던 국민과 학생들이 일어난 것이 87년 6월 항쟁 그리고 이 87년 6월 항쟁 앞서 항쟁 전날이었던 6월 9일 연세대 이한열 열사가 또다시 경찰의 체류탄에 의해서 살해됐는데요. 이런 행위를 하고도 전두환이가 이 책 서문에서 내가 헌정사상 처음으로 소종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고 정부를 평화적으로 후임에게 이양한 것은 우리의 현대 정치사에 하나의 이정표를 세웠다는 의미를 갖는다. 이런 개소리를 하고 있으니
정말 어떤 말로 비난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그래서 답은 이건데요. 전두환은 책에서 나는 죽어서 나오지도 않았고 해외로 쫓겨가지도 않았다. 나는 퇴임 후에 그 모든 매도와 능멸과 저주까지도 감당할 수 있었던 내 삶을 결코 후회하지 않는다. 그래서일까? 지금 나는 원고지를 앞에 놓고 지난 생애를 돌아보면서 나의 조국과 국가와 역사 앞에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된다고 적었는데요. 예. 죽어서 나오지도 않았고 해외로 쫓겨가지도 않았다는 이 말을 우리가 듣고 있는 것이 너무나 부끄럽고 또 부끄러운데 예. 자, 바로 이러한 전두환에 대해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요. 반인권 범죄에 대해서는 시효가 없어야 합니다. 이런 전두환을 제대로 단죄해야 하는데요. 광주에서 이뤄진 발포 명령의 책임자가 누구인지 새 정부에서 다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새로운 증거도 나왔죠. 예. 어제자 한겨레 단독 보도를 통해 자위권 발동을 지시한 전두환 발언이 보도가 됐는데요. 예. 반성하지 않는 자를 용서하는 건 역시 잘못된 겁니다. 전두환과 같은 자를 보면서 우리가 박근혜의 사면을 말하는 건 역시 반면교사로 삼아야 하는데요. 예. 대한민국 적폐 청산에 시효가 없습니다. 예. 전두환을 다시 역사적 재판장에 올려야 한다. 이것이 오늘 제 방송 준비 내용이었습니다. 예. 전두환이 8순이군요. 예, 그렇죠. 전두환이 8순이에요. 너무 오래 살았어요. 제가 그 전두환의 여러 발언들을 한번 쭉 들어봤는데 당시 자기는 이제 보안사령관이었고 정보를 취급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광주 작전은 모르는 일이다. 나의 어떤 그런 명령이 닿을 수 있는 곳이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개소리죠, 그것도 역시? 아니, 그 당시에 전두환으로부터 시작해서 전두환으로 끝나는 시대에 전두환이 모르는 일이 있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거는 있을 수도 없는 얘기고요. 만약에 그랬다면, 만약에 다른 누군가가 있었다면 전두환이가 대통령을 먹을 수 없었을 겁니다. 그렇게 한 행위를 한 사람이 먹었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조사관 출신이잖아요. 저한테 이 일을 맡겨주신다면 깔끔하게 정리해드릴 수 있는데. 전두환 조사 맡겨주면은 정리할 수 있다. 그렇죠. 이 단순한 사실, 그리고 또 이미 96년도 재판을 통해서 다 드러난 진실인데 예. 여전히 왈가왈부한다는 것 자체가 시간 낭비입니다. 예. 아니 근데 왜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나쁜 과거를 깔끔하게 청산하지 못했을까? 예. 그런 또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늘 나오는 얘기죠. 당시에 IMF가 터진 상황 하에서 최초의 정권교체를 이뤘던 김대중 대통령이 사실은 대통령 하나만 바뀌었지 그 밑에는 아무런 권력 기반이 제대로 없었으니까 전두환을 사면을 하는 것을 통해서 국가적 위기인 IMF를 극복하는 것이 우선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노무현 정부 때 해야 하는데 그걸 하지 못했던 것 이것이 오늘날의 답이 되어야 한다. 저는 지금도 여전히 왜 저 사람들의 눈치는 보고 이렇게 자기들의 지지를 위해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여러 고려를 하시는지 좀 답답한데 박정희가 왜 도대체 계속 대통령으로서 예우를 받고 참배를 가야 하는지 예, 한 번 대통령을 해먹으면 쿠데타를 통해 불법 선거를 통해 독재를 통해 해서는 안 될 악법을 통해 권력을 유지해도 그것에 대해서 왜 계속 인정해야 하는지 너무 안타까운데 바로 그런 것들이 제대로 청산되는 나라 이걸 만들기 위해서 지금도 가는 거고요. 그런 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좀 더 힘을 모으고 또 함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송을 통해서 깨닫고 각성하고 또 뭉치는 그런 분들이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안타까운 일을 해소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싶어요. 예. 정권 교체가 됐는데 전두환 박정희까지는 아니더라도 세월호 천안함 진실 제대로 규명하지 않으면은 저 진짜 그건 감당 못합니다 진짜. 이것도 괜히 무슨 국민 통합 화합 이거 얘기하면서 하면 안 돼요. 덥자는 놈들은 정말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저의 적이 될 겁니다. 아주 그냥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절대
절대 용서하지 않겠습니다. 아주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정말 내가 그딴 생각을 왜 했나라고 대대로 후회하게끔 만들 생각입니다. 역사의 정의가 제대로 규명되지 않으니까 전두환이가 저렇게 혀를 나불거리는 거 아니겠어요? 또 아울러 최순실이가 끝까지 거짓말을 하고 말이죠. 박근혜도 그렇고요. 진리와 정의, 진실에 대한 경외감이 없는 사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철저하게 우리가 이런 나쁜 세월, 나쁜 나라를 뒤엎어야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예, 자 고상만 반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김용민의 축구박스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순덕 할머니가 별세했습니다. 향년 100세입니다. 1918년생인 고인은 위안부 피해자 생존자 중에 최고령이었는데요. 1934년 16살의 나이로 일본군에 끌려가서 고초를 겪고 1945년 해방 이후에 귀국했습니다. 저들이 우리기도 사과하고 빨리빨리 줄 거 주고 내가 사람이 아니야. 이순덕 할머니는 1919년 일본 야마구치 현에서 다른 위안부 피해자 9명과 법정 투쟁을 시작해서 1998년 광복 이후 처음으로 30만 원의 배상금 지급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고인은 추운 겨울 동안에도 지지 않는 고고한 동백을 닮았다 해서 동백꽃 할머니로 불려왔습니다. 우리 할머니들은 꽃에 많이 비유돼 왔습니다. 이제 들으실 노래 꽃다지 2012년 라이브 콘서트의 민들레처럼은 바로 일본군에 의한 피해자 할머니들을 생각하며 만든 노래입니다. 원작시 박노해의 민들레처럼의 일부분입니다. 자신에게 단 한 번 주어진 시절, 자신이 아니면 꽃 피울 수 없는 거칠은 그 자리에 정직하게 피어나 성심성의껏 피어나 기꺼이 밟히고 으깨지고 또 일어서며 피를 말리고 살을 말려 봄을 진군하다가 마침내 바람찬 허공 중에 수천 수백 개의 꽃으로 장렬하게 산화하는 민들레, 민들레. 그 민들레의 투혼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네, 이제 38분의 할머니가 생존해 계십니다. 무수한 발길에 짓밟힌데도 민들레처럼 모질고 모진 이 생존의 땅에 내가 가야 할 저 투쟁의 길에 온몸 부딪히며 살아야 한다. 민들레
운전자를 위한 꿀팁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알고 계세요? 교통사고가 나면 형사합의금, 벌금, 변호사 비용 이거 자동차 보험에서는 보장 못해요. 운전자 상해까지도 책임져드리는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버스, 택시, 트럭 등 영업용 차량 운전자를 위한 12,500원 운전자 보험 카페도 있습니다. 실손, 부모님 건강, 자녀 보험도 안내해드립니다. 02849-9730 연중 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6살 하늘이 밥을 잘 안 먹어요. 그런데 이때 택배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배달됐어요. 직접 도끼로 팬 장작불 위에 한우 사골과 도가니를 가마솥에 한가득 넣고 24시간 끓인 진구. 연지연 곰탕이 하늘이 입에 들어가는 순간 아, 맛있다. 엄마 한 그릇 더 주세요. 조미료 같은 첨가물이 전혀 들어가지 않아 엄마의 기쁨은 더하답니다. 7팩 이상 무료 배송합니다. 주문 전화는 010-7252-1114 010-7252-1114.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정선태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자, 교수님, 오늘 어떤 책 만나볼까요? 오늘은 전두환 씨 얘기 좀 합시다. 전두환 이야기. 예. 맥이 이어집니다. 그래요? 예. 혹시 전두환 회고록입니까? 그럴 리가요. 예. 이 사람이 자신은 광주 사태 치유를 위한 씻김굿의 제물이었다. 예. 라고 얘기를 하고. 예. 광주 사태의 희생양이다. 예. 발포 명령 안 했다. 예. 주장하면서 자신의 무죄를 얘기하는데요. 예. 역사 앞에서 반성이나 성찰이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시대의 독재자가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예. 새삼 김대중 정부 때 출범하면서 전두환을 사면했던 게 이렇게 또 역사를 다시 한번 베베 꼬는 예. 상황으로 나타날지는 미처 몰랐습니다. 아마 뭐 아는 사람 다 알았겠지만 예. 전두환에 관한 소설이나 이런 건 제가 알기는 없고요. 조금은 우회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김 PD 노덕술이라는 사람 아십니까? 노덕술 알죠. 네. 고문 기술자 아닙니까? 네. 일본군 경찰 출신으로 희대 고문 기술자였죠. 예. 일본 제국주의 기여했다는 공으로 상을 받기도 하고요. 독립운동가를 비롯해서 독립을 위해 애썼던 사람들을 정말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고문을 통해서 괴롭혔던 사람입니다. 예. 열교가 총독부로부터 서훈 8등이라는 상을 받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해방 후에 반민특위에서 친일파로 지명해서 체포되기도 하는데 이승만이 반공에 기여한 사람이다. 풀어줘라. 그래서 또다시 대한민국의 경찰로서 호사를 누립니다. 예. 이 노덕술의 계보를 잇는 사람이 바로 전두환 정권 때 혁한 공을 세웠던 고문기술자 이근환입니다. 이근환 목사. 예. 우리 교회에서 참 좋은 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가 군소교단인데요. 네. 목사직을 파직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이근환 씨가 바로 전두환 정권이 어떠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죠. 네. 권력 유지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폐악질들을 했는지, 예. 얼마나 많은 민주주의와 싸우는 사람들을 고문하고 괴롭혔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근환이 고문한 분이 김근태 상임위원인가요? 그런 분이었죠. 예. 우리 남영동이라는 영화로 잘 알려져 있는. 예. 바로 이근환이야말로 전두환 정권의 존재 방식을 잘 알려주는 인물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국가폭력의 하수인으로서 당시 모든 비판 세력들을 정말 상상하기 힘든 고문들, 입에 올리기도 싫습니다만은 관절 뽑기의 달인이라고 그러잖아요. 물고문은 기본이었던 것 같고요. 그런 사람 이근환을 모델로 해서 쓴 소설이 있습니다. 예. 제가 좋아하는 작가인데요. 천운영이라는 사람의 생강이라는 소설입니다. 생강.
예. 네. 생강하면 떠오르는 게 뭡니까? 생강차가 생각이 나고요. 생강차 같기도 하고 뭔가 써서 네. 먹기에는 좀 이상하고 예. 그렇다고 없으면 좀 심심하고 그런 의도를 담은 것 같아요. 예. 생강이라는 소설은 이근한을 모델로 해서 고문기술자를 아버지로 둔 딸과 고문기술자인 안이라는 사람의 교차 서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 이 소설을 보면은 역사를 제대로 창설하지 못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잘 알 수 있는데요. 예. 이 첫 장을 열면은 정말 고통스러운 고문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예. 조금 귀가 약하신 분들은 볼륨을 낮춰주시거나 잠깐 스킵하시기 바랍니다. 예. 온기를 없애는 데는 찬물만한 것이 없다. 물을 쏘아라. 얼음처럼 차가운 물의 채찍을 맛보게 하라. 살을 내는 공포가 무언지 확실히 깨닫게 될 것이다. 물이 불꽃처럼 번지리라. 빛은 어둠보다 더 어두우리라. 물인지 불인지 빛인지 어둠인지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고 아무것도 짐작할 수 없는 상태. 그것이 공포의 시작이다. 공포의 각성 단계를 거친 육체만이 진정한 기술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것이다. 이때 기술이란 고문을 얘기합니다. 예. 이제 그대로 반나절만 내버려 두면 된다. 그 다음은 시간이 알아서 할 것이다. 반나절이면 충분하다. 반나절이면 살아온 인생 전체가 한 편의 드라마로 영사될 시간이다. 놈이 행한 죄와 미처 행하지 않은 죄까지 떠올릴 수 있는 시간이다. 놈이 맛보았던 행복과 맛보고 싶었던 희망까지 생각해낼 수 있는 시간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먹였던 음식물이 모두 소화되어 사라질 시간이다. 토할 음식이 없으니 기도를 막을 조각도 없을 것이다. 그러니 놈은 함부로 죽지도 못할 것이다. 칠성판 위에 놈을 눕혀라. 발목을 고정시키고 목까지 받쳐주니 편하지 않겠느냐. 담요를 덮어 비굴한 육체를 감춰주어라. 피부에 상처가 남는 걸 막아줄 것이다. 뼛속부터 멍들게 하여 폭행의 흔적을 남기지 않을 것이다. 4개의 띠로 단단히 고정시켜 내 아름다운 칠성판과 하나 되는 영광을 누리게 해주어라. 사랑스럽지 않느냐. 칠성판 위에 누운 저놈은 포대기에 쌓인 갓난아기처럼 온순하구나. 젖이라도 물고 싶은 얼굴 아니냐. 그렇다면 달콤한 젖을 물려줘야 하지 않겠느냐. 우선 물에 적신 거즈 수건으로 얼굴을 가려주어라. 공기가 들어가 기도를 막는 일이 없을 것이다. 물을 부어라. 천천히 조금씩 부어라. 목구멍과 콧구멍으로 동시에 들어가야 한다. 물이 목구멍으로 차올 때까지 물줄기를 멈추지 마라. 입을 다물어도 소용없고 숨을 참는 것도 한순간이다. 입은 벌리게 되어 있고 물은 들어가게 되어 있다. 버티려 할수록 고통의 시간만 길어질 것을. 숨이 가빠지는 것이 들리느냐. 가슴이 둥글게 부풀어 오는 것이 보이느냐. 물의 양을 늘려라. 들어가는 것보다 밖으로 새는 것이 많지만 상관없다. 물이 눈구멍으로 새어나올 때까지 계속 부어야 한다. 뻐끔대던 주둥이의 움직임이 멈출 때까지 그치지 마라. 네, 하면서 쭉 이어지는 고문의 기술의 이 현실들이 정말 적나라하게 간결한 문체로 잘 드러나 있습니다. 이 오줌을 지린 모습, 벌레만도 못한 인간으로 만들어버리는 폭력의 모습이 정말 눈물겹습니다. 이게 바로 전두환 독재정권, 그리고 그 이후 권력들이 자신들의 이권을 위해서 이 많은 사람들을 고문으로 괴롭혔던 바로 현실이기도 하죠. 이런 사람을 아버지로 둔 딸은 오죽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다락방으로 숨어든, 또 권력은 또 이런 언론에 노출된 안이라는, 여기서 이근한이죠. 이근한 사람을 공직에서 잠시 도피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어머니가 운영하는 초원 미용실로 숨어드는데요. 다락방에서 이제 딸과 묘한 동거를 하기에 이릅니다. 딸은 그야말로 이 증오의 대상일 수밖에 없죠. 아버지가 대학생인 딸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럼에도 아버지라는 존재를 그렇게 통째로 부정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또 동시에. 그러면서 모든 친구하고도 헤어지고요. 아버지가 고문기술자였다는 사실을 알면서 또 사랑할 뻔한 사람하고도 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아버지에 관한 증오를 키워가죠. 정말 악마의 모습을 아버지에게서 보는 겁니다. 이 소설을 읽다 보면은 정말 군데군데 그냥 책장을 덮어버리고 싶은 데가 많아요. 한번 그 낯선 사람들에게 통해서 듣는 그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그리고 안이라는 사람이 이른바 빨갱이라는 이름으로 정권의 비판적이라는 이름으로 어떤 짓을 했는지
그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 이 아는 화자가 나로 등장하는데요. 돌멩이에서 눈물을 뽑아내어 병균을 없애는 임무를 맡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정권에 비판적이거나 민주화를 얘기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다 죽어도 싼 사람들이죠. 그는 고문을 당해도 싼 사람들입니다. 한번 여기서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서 악의 무리란 비판 세력을 얘기합니다. 권력이 비판적인 사람들. 악의 무리들이 스스로 악이라고 인정하겠는가? 스스로 깃발을 들고 자백하러 걸어 들어오겠는가? 선의 가면을 쓰고 신념의 갑옷을 두르고 결사항전을 외치는 자들이었다. 그들의 단단한 가면을 벗기기 위해 주어진 시간은 많지 않았다. 악은 순식간에 다른 악을 불러들이고 세력을 확장하고 스스로를 보호하려 들 것이다. 악의 자백을 얻기 위해서는 때때로 악의 힘을 빌렸을 필요가 있었다.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내가 치지 않으면 도리어 내가 당하는 긴박한 시간들이었다. 그들은 훈련된 자들이었다. 민첩하고 영악하고 난폭한 놈들이었다. 성급하게 공격했다가 놓치면 더 깊은 곳으로 잠적할 터이니 언제 다시 기회가 올지 모를 일이었다. 내가 하지 않더라도 누군가 해야만 하는 일이었다. 누구보다 먼저 내가 그 일을 해냈어야 했다. 그것이 내 일이었다. 그것들이 악이고 내가 선이다. 나는 선을 행사한 것뿐이다. 어떻습니까? 이 목소리하고 아내 목소리와 전두환의 목소리가 겹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광주 민주항쟁에 나섰던 사람들은 폭도들이었고 광주 민주항쟁은 폭동이었고 예. 그걸 자기가 발포 명령을 하지 않았지만은 자기는 온갖 욕을 다 먹어야 했고 그러나 그건 정당한 작전권 행사였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악의 무리들이 볼 때는 그 악에 저항하는 모든 자들이 또 다른 악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서 자신들을 합리화하죠. 이런 자들의 목소리가 아직도 쟁쟁하게 울린다는 게 우리 역사의 비극이기도 합니다. 예. 전두환 씨의 이 목소리를 회고록이라는 걸 통해서 들으면서 어떤 살아있는 유령이 다시 우리나라를 이 정치 공동체를 덮치고 있지 않은가 그런 걸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예. 앞에서 잠깐 얘기를 잘못했는데 그 낯선 사람을 통해서 얘기하는 구절을 들어보면서 역사가 어떻게 반복되는지 우리가 역사를 외면할 때 이 악령들이 또다시 어떻게 마술을 뻗치는지 이 악령들의 역사가 또 어떻게 반복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읽어보겠습니다. 예. 처단하고 복수하자는 게 아니야. 잘못된 과거를 그냥 숨겨두고 묻어두면 언젠가는 그게 다시 유령처럼 튀어나와서 똑같은 과오를 저지르게 돼 있거든. 난들 그때 일에서 자유로울 수 있겠니? 내가 내뱉은 이름들, 누군가를 보호하기 위해 희생되어야 했던 사람들, 아무리 부정하려 해도 그건 어쩔 수 없었던 사실인걸. 그래 역사는 말이야. 그런 과거 유령들 때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 처단하고 복수하자는 게 물론 아니지만은 이런 유령들의 준동을 방치하는 순간에 그대로 다시 유령들은 재점령합니다. 그 요덕술의 유령이 이근양이었듯이 전두환의 유령이 박근혜였고요. 이 박근혜가 이렇게 저지른 이런 온갖 그 난맥상들이 우리 이렇게 힘들게 하고 우리 사회를 이렇게 병들게 한 게 아니겠습니까? 이 천운영의 생강이라는 소설은 이근한을 모델로 한 이 소설은 고문기술자를 통해서 국가폭력이 어떻게 행사됐는지 그리고 권력은 어떻게 자신에게 비판적인 세력들을 진압했는지 그리고 이 악령들이 부활할 가능성은 또 어디에 있는지 등등을 다시 한번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전두환 씨를 보면서 전두환의 또 다른 화신인 이근한을 떠올렸고요. 이근한을 모델로 한 이 소설을 다시 찾게 됐습니다. 예. 나치 시대에 대한 평가는 아주 일관되고 단호한데 우리는 뭐 박정희도 전두환도 뭐 조그만 야당이 못하면 바로 그냥 복권이 되고 부활이 되고 지금 사실 수많은 샤이 전두환, 샤이 박근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잘못된 역사에 대해서 제대로 된 처단과 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인데 다음 정부에서 뭐 또다시 통합, 화합 이런 이름으로 역사에 대한 평가를 소홀히 한다면은 다시 전두환이 부활하고 박근혜가 부활하는 우를 범하게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뭐 사면 얘기를 뭐 했느니 말았느니 이러는데 참 난감한 일입니다. 그 많은 죄도 아직 판명되지 않은 시점에서 벌써부터 사면 얘기를 꺼낸다는 것 자체가 불순하죠.
시간이 없더라도 이 부분은 꼭 읽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안이라는 아버지가 딸에게 구두를 한 켤레 사달라고 해요. 예. 그래서 자기는 자수할 줄 알고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딸은. 그런데 그럴 리가 없습니다. 자수하거나 자기를 깊게 성찰할 리가 없습니다. 예. 읽어볼까요? 예. 나는 그 구두가 당신은 아버지입니다. 나는 딸이고요. 괴물이 아니었던 시절로 이끌어주길 바랐다. 비겁한 은신을 마치고 죗값을 받으러 가게 하길. 죽어서도 다 갚지 못할 죗값의 먼지만큼이라도 치르게 하길. 하지만 지금 당신은 자수를 하려는 자의 행색이 아니다. 그것은 자맹의 차림이다. 번거지와 모자와 마스크와 목도리로 얼굴을 칭칭 감은 비굴한 행색.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신문에 실린 그 유명한 사진과 지금의 당신을 연결시키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당신에게 과연 용서라는 말을 쓸 수 있겠는가? 당신에게 과연 자비라는 말을 갖다 붙일 수 있을까? 그리고 지금은 봄이다. 누구에게나 오는 봄조차 꽃을 틔울 수 없는 당신. 당신의 몸은 그 자체가 불타는 지옥이다. 당신이 지금 자수를 하러 가는 것이든 아니든 다시는 그 문을 열고 들어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지옥을 끌고 그 지옥 속으로 들어가 영원히 나오지 말길. 제가 전두환 씨에게 바치고 싶은 마지막 천운영의 목소리였습니다. 예. 아니 우리 교수님은 전두환한테 직접 뭐 주고받은 건 없으시죠? 제가 젊은 시절을 지배했던 독재자이자 그야말로 괴물이었죠. 예. 네, 제 주위에 많은 친구들이 예. 혹독한 일을 당했고요. 예. 뭐 저야 아주 비겁한 사람이어서 잘도 빠져다녔지만. 예. 근데 우리가 그 암울했던 시기에 침묵했던 거는 그 후대에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서 네. 다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또 위로를 하시는군요. 그러니까 이론 듣지 않은 걸 하겠습니다. 부끄러운 데는 또 감직해야겠죠. 예. 하여간 박근혜 시대 우리가 또 열심히 또 싸운 것도 그 시대에 대한 어떤 채무감 때문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도 하고요. 예. 또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만은 또 다른 싸움의 시작이기도 할 겁니다. 예. 저 유령과도 같은 그 짐승과도 같은 자들이 다시 복귀하지 못하도록 늘 경계의 눈길을 늦추지 말아야 할 줄 압니다. 예, 알겠습니다. 함께 잊지 않고 실천하겠습니다. 자,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하는 브리핑 대리운전 1522-9687 1522-9687 수익금 일부는 김용민 브리핑 드라마 악인 열전 제작비로 쓰입니다. 박근혜가 구속되면 1회 공짜 이용이 가능한 대리운전 브리핑 대리운전. 브리핑 대리운전. 번호 잊지 않으셨죠? 1522-9687. 1522-9687. 저는 오늘로 대통령직을 사퇴합니다. 광고주와 만나는 시간. 이번에는 바디로직 조종대 대표입니다. 조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바디로직 대표 조종대입니다. 예. 우리 몸의 모든 관절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연결된 관절 중 하나라도 변화를 일으키면 모든 관절이 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네, 그중 골반은 상체와 하체를 연결하는 몸의 중심관으로 골반이 비틀어지면 골반과 연결된 척추와 다리에도 나쁜 영향을 줘 자세와 몸매를 망가뜨리게 됩니다. 따라서 몸의 중심인 골반을 바로잡아야 효율적으로 몸매와 자세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예. 바디로직은 골반의 인체역학적 특성을 이용하여 체형을 개선하는 골반 교정 속옷입니다. 골반 교정 속옷. 네,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보정 속옷이 단순히 군살을 압박하여 몸매를 보정하는데 바디로직은 특허 기술인 토크밴드를 이용해서 회전력을 발생시켜 비틀린 골반을 바로잡고 있습니다. 군살을 감추는 기능도 수행합니까? 입었을 때 보정 기능도 있고요. 입고서 움직이게 되면 실제로 회전력 때문에 자세가 바뀌어서 나중에 옷을 입지 않아도 몸매가 실제로 바뀌는 거죠. 군살도 없어지고. 그렇군요. 네. 다기능이군요. 다기능. 네, 그렇습니다. 다기능이 갖는 맹점은 없을까요? 좋은 얘기만 하면은 안 믿으실 것 같아서. 네. 이제 저희 옷은 일반 보정 속옷도 마찬가지인데요. 네. 활동을 하지 않을 때는 저희가 벗으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간혹 이제 입고서 주무시다가 이제 답답해가지고 놀래서 이제 깨신다든지 아니면 이제 활동량이 없는 시간대에 길게 앉아만 있는데 뭐 옷을 너무 오래 입고 있었더니 이제
순환 같은 게 안 돼서 뭐 좀 답답했다든지 이런 거는 실제로 가능하고요. 얼마나 압박이 셌으면은 그걸 다 느낍니까? 이거는 이제 주관적으로 이제 개인적으로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저희 옷은 실제로 압박감이 센 옷은 아닌데요. 예. 일반 속옷보다는 세지만 보정 속옷류에 넣으면 저희 옷은 굉장히 편합니다. 근데 혈액순환이라는 건 개인차가 굉장히 커서 예. 뭐 어떤 분들은 저희 옷을 입고서 주무셔도 괜찮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예. 뭐 어떤 분들은 뭐 놀래서 깼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래 앉아 있었더니 하체 쪽에 순환이 안 되는 것 같더라 이런 예. 분도 계시고 근데 10명 중에 6명 정도는 생각보다 편하다고 하시고요. 예. 10명 중에 2분은 생각보다 세서 놀랬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그냥 무조건 세다 약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객관적으로는 세진 않습니다. 예. 실제로 그런 건 중요하지 않고 세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계신 거죠. 예. 네, 그런 분들한테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바디로직. 자, 어떻게 구매해야 합니까? 네, 저희 제품 이제 쇼핑몰에서 이제 구매 가능하시고 전화 주문도 가능하신데 예. 031-345 예. 4550 예. 네, 이쪽으로 전화 주시거나 인터넷에서 바디로직 검색하시면 네, 쇼핑몰이 나옵니다. 그쪽에서 구매 가능하십니다. 예, 알겠습니다. 상담도 가능하시고요. 예, 예. 바디로직. 예, 여러분 많은 관심 바랍니다. 이렇게 압박감도 있고요. 또 이렇게 착용을 해서 건강에 좋다고 하니까 많이 걸으실수록 좋아집니다. 네, 여러모로 도움을 주는 바디로직 건강 보정 속옷. 많은 관심 바라겠습니다. 자, 조종대 대표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준호동 희망센터 이사 권영국 변호사입니다. 이준호동 희망센터는 동남아시아 저개발 국가의 이주노동자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시골 오지 마을에 학교를 만들고 마을 주민들이 공동체를 이루어 운영하도록 돕습니다. 포털 검색창이나 페이스북에서 이주노동 희망센터를 검색하시어 후원회원이 되어주세요. 노동 존중 생산과 소비를 통한 사회연대를 추구하는 문자당이 함께합니다. 매일 일부 코너 뉴스 듣기 능력 평가 당첨자께 도서출판 YB에서 협찬하는 16년차 마케팅 전문가가 알려주는 21일 마케팅. 네, 이 책을 선물해 드립니다. 16년차 마케팅 전문가가 알려주는 21일 마케팅은 16년 동안 마케터로 일한 저자가 집필한 책입니다. 마케팅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담아내서 마케팅 관점에 극적인 변화를 드릴 겁니다. 16년차 마케팅 전문가가 알려주는 21일 마케팅. 네, 마케팅을 시작하려는 분들도 모두 이해할 만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매주 토요일 정답자 가운데 한 분께 거제도 펜션 이용권 함께 드립니다. 경남 거제시 장목면에 위치한 두모실 펜션입니다. 남해바다의 절경을 한눈에 즐길 수 있는 두모실 펜션. 포털 사이트에서 두모실 펜션을 검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토요일 정답자 가운데 다른 한 분께는 남양주에 위치한 독채 무인 펜션 머문빌리지 이용권을 격주로 드립니다. 대지 2,000평과 건물 2동을 오직 한 팀의 고객에게만 서비스하는 펜션인데요. 카페, 바베큐장, 영화, 음향시설 등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머문빌리지를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제 뉴스 듣기 능력 평가는 베스트셀러 가운데 하나지요. 클라우스 땡땡의 제4차 산업혁명. 이 도서의 저자 클라우스의 성을 맞히는 거였습니다. 정답은 슈밥이었습니다. 새로운 세상 위해님, 미수습자 9분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라고 하셨고요. 삼형제님, PK 출신 애청자입니다. 가자, 정권교체. 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어제 문안토론 퀴즈 당첨자입니다. 당첨자께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김치, 이담채 김치 보내드립니다. 어제 문안토론 퀴즈는 세월호가 현재 전라남도의 어느 항구에 있는지 맞히는 거였지요. 정답은 목포 신항이었습니다. 정답자는 한 분입니다. 신바람 이용성님. 네, 홍준표와 김진태는 분리수거해야 합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자,
마지막 순서입니다. 개그의 전당 헌재. 오늘은 1월 25일 상황으로 가보겠습니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9차 변론이 시작되자마자 기한을 정해서 재판을 하겠다는 것이냐며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탄핵 심판의 공정성이 의심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에 대해 박한철 당시 소장은 무리한 얘기라면서 지금껏 피청구인인 대통령 측의 무리한 증인 채택 요구를 들어주었는데도 이 같은 주장을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이렇게 강하게 유감을 표했습니다. 네, 되로 주고 말로 받은 대통령 측 대리인단. 거의 찍소리도 못했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런데 어제 제가 재판 선고 날짜를 지금 예정할 수가 없어요. 재판이라는 것이 미리 예정을 해놓고 한다고 해서 그대로 되질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건 충분히 심리가 이루어지고 그 종결이 될 때, 성숙이 될 때 가능한 것이죠. 그런데 어제 존경하는 우리 권성동 법사위원장님께서 한 TV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2월 7일 이후에는 2, 3명 신문 후 심리가 종결될 것이고 3월 9일 이전에 선고가 예상된다. 그런 취지로 발언을 했습니다. 그거는 무슨 취지예요? 그건 추측성 거죠? 법정에서 주장하지 아니하고 법정회의에서 주장하는 것을 갖고 이 법정 내를 끌고 들어와서 그 주장에 대해서 주장의 당부에 대해서 탓하는 것은 적절치가 않고요. 저는 국회를 대표하는 소추위원으로서 저희 희망사항과 그다음에 저희 추측을 방송에서 얘기한 것뿐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법정외에서 하는 발언은 좀 자제해 주셨으면 합니다. 물론 이제 양쪽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그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충분히 고려됐으면 하는 이제 그런 취지는 이해를 하니까 그거는 법정에서 양측이 다 해주셨으면 하고 밖에서 별도로 이 심리와 별개로 그런 이제 언론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얘기는 자칫하면은 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서 오히려 심리 진행에 도움이 되지 않고 이 장애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다시 한번 그 점에 대해서도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로서는 뭐 헌법재판소와 소추위원 간의 어떤 의사연락이 전혀 없었다고 생각하지만은 법사위원장이라는 자리가 헌법재판소, 대법원 등등을 관할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만에 하나 피청구인 대리인단이 신청한 정인들에 대해서 대부분 불채택 결정으로 피청구인의 방어권 행사가 불가능하다면 피청구인 대리인들은 이건 심판 절차의 공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어서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피청구인 측에서 하는 얘기는 그거는 정말 타당하지 않고 무례한 얘기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온 걸 보면은 우리 재판부에서는 최대한 입장을 고려해서 피청구인 측의 의견을 받아서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 다만 이제 누가 말씀하셨어요? 이 원칙의 문제에 있어서 이 탄핵 심판 절차가 이게 형사소송을 준용하고 있지만 그 준용이지 이 형사소송 절차와는 다르다라는 것을 누차 강조를 했고 그거는 우리 준비 절차에서부터 초기 단계에 이미 그렇게 선언이 돼 있는 사안이에요. 그리고 이미 선례가 2004년도 선례가 그것을 이미 분명히 했고 그래서 그 점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 측에서는 형사소송에 의한 절차 진행을 계속 요구를 해왔어요. 그래서 어떻든 간에 피청구인으로서는 충분히 그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데 도움을 주시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고 또 방어권을 보장해달라는 취지를 반영해서 그래서 최대한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금 마치 무슨 이 지금 재판 절차가 공정성을 벗어난 것처럼 또 그렇게 그걸 가정을 해서 그런 발언은 지금 이 법정에 대해서 심각하게 유감스러운 발언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얘기는 이 자리에서 용납할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저는 이 재판을 시작하면서 이 공정성을 누차 강조를 해왔어요. 신속성 얘기는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이 신속성 얘기를 오늘 처음 하는 것은 재판부 구성이 7인으로 구성되는 경우에는 심리 요건을 겨우 충족하는 상황이에요. 이게 비정상적이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 이것을 제가 이 재판소장으로서 임기를 마치면서 이 점을 양 당사자 측에 다시 한번 강조하고 협조를 당부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지 그 이상의 의미나 또 다른 의미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마치 그런 지금 마치 무슨 어떤 다른 이 물 밑에 또는 다른 어떤
의사소통을 가지고 하는 것처럼 그건 재판부에 대한 모독 아닙니까? 소장님 말씀하신 내용하고 지금 어제 권순덕 위원장 발언 내용이 거의 비슷한 그런 감을 저희 넣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 그런 취지의 말씀을 드린데 개인적으로 하더라도 그런 근거 없는 얘기를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그거는 가능하지도 않고 그런 있을 수도 없는 얘기인데 마치 그 모르는 국민들은 그런 오해를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3월 13일 이전에 선고되는 취지로 말씀하셨길래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3월 13일 이전에 해야 되는 것은 재판부 구성 자체가 그렇게 심각한 이게 헌법적인 비상상태로 접어들기 때문에 그런 것이 용납돼서는 안 된다라는 재판소장으로서의 소회를 말씀드리는 것이죠. 네, 이후 재판 절차가 어떻게 될지는 제가 어떻게 다 이걸 단언을 하겠습니까? 그런 취지라면 받아들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아까 그렇게 발언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으로 생각한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